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쉽게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러나 끝까지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아버지. 그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자식들에게 조용히 건넨 단 한 번의 부탁. 그리고 그 부탁 앞에서 드러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얼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실에는 삐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오후 햇살은 침대 끝자락에서 힘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거운 쌀자루를 거뜬히 옮기고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도 웃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핏기 하나 없이 뼈마디만 도드라진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디선가 미세한 고통이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한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차트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호님 현재 상태로는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분들 검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남았을 무렵 김정호 씨는 자식들을 한 명씩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장남 민석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정호 씨는 잠시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과 첫 월급을 받았다며 쑥스럽게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서가 잠시 말을 멈춘 김정호 씨는 마른 침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는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사람으로서의 체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혹시라도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쪽에서도 그렇고 상황이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그 짧은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민석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지만 그 얼굴에는 망설임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김정호 씨는 딸 서연을 불렀습니다. 딸은 병실 문 앞에서부터 손을 꼭 쥔 채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김정호 씨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솔직하게 말해라. 서연은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다 시선을 바닥에 둔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마음은 정말 그런데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요. 제가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면 집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딸의 손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사정이 그렇다면. 서연은 끝내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남 준호가 들어왔을 때 김정호 씨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는 더 말하기가 어렵구나. 준호는 잠시 서 있다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요. 지금은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김정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짧게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렇구나. 그 말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이해해버린 사람의 체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모두 꺼지고 복도마저 조용해진 뒤에도 김정호 씨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너무 잘 키운 건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조용히 병실 천장에 흩어졌고 그 밤은 유난히 길게 흘러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잠시 고개를 들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세 분 모두 간이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의 가슴에는 그 말이 희망이 아닌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지만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 소리도 부재중 전화 표시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약을 놓고 나가면 병실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가끔 자신이 잠든 사이 전화가 왔을까 싶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도 했지만 그곳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그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입원비, 정밀 검사비, 고가의 약값,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까지. 계산서를 볼 때마다 김정호 씨는 숫자를 하나씩 더듬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때 김정호 씨의 머릿속에 조용히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 인생의 가장 젊고 가장 거칠고 가장 치열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아직 30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이면 현장으로 나가야 했던 시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 젖은 골목을 걸어쳐 차를 타고 나가던 날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은 늘 시멘트 가루로 희뿌옇게 변해 있었고 안전하는 비만 오면 물이 스며들어 하루 종일 축축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고 베이고 찢기고 터진 상처가 아물 틈도 없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겨울이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의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 걸으면서도 내 발이 어디에 닿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고 여름이면 철근 위에서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흐려져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정호 씨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만 버티면 된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하루 16시간을 일하던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현장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밤에는 작은 자재 거래까지 뛰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고개를 숙였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도 웃으며 참아야 했습니다. 억울한 욕을 들어도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듣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유학을 보내줬고 결혼할 때는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좋은 옷 한 벌 없이 늘 같은 외투만 걸쳤습니다. 그 외투는 어느새 팔꿈치가 해지고색이 바랬지만 김정호 씨는 새 옷을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끝에 남은 것이 바로 그 빌딩 한 채였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번 돈이었지.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사가 달린 순간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 밖에서 작지만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간호사 특유의 빠른 노크도 아니었고 의사의 노크처럼 주저하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위.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딸과 큰 사위 이도현 씨였습니다.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 발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이도현 씨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인어른. 말을 꺼냈다가 다시 삼키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자식분들께서 모두 거절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이도현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씨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너무 깊어서 오히려 놀랄 정도의 인사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재간을 쓰십시오.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큰 사위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장인어른께서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도현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쯤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요. 제가 감히 자식들 대신 나서는 계실래인 줄 압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사람 보는 눈은 있었구나.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은 오래도록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이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검사 일정은 병원에서 연락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정호 씨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도현아, 아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감사도 만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짧은 숨 같았습니다. 이도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김정호 씨는 끝내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김정호 씨는 천천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숨죽여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아도 어깨는 계속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정호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의 얼굴, 그리고 방금 전 고개를 깊이 숙이던 사위의 모습.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한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은 못했는데 사위가 이걸 왜 해야 하느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겠지. 김정호 씨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그 밤을 고스란히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 간이식 수술은 사위와 딸의 간절한 부탁으로 자식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는 사실조차 그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긴 시간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밝은 수술등 아래에서 김정호 씨의 삶은 다시 한 번 이어 붙여졌습니다. 회복실에서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몸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통증과 낯선 숨결이었습니다. 눈을 힘겹게 떴을 때 희미한 형체 하나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장인어른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호 씨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조용히 다시 뜨는 것으로 모든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않았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였으니 아마 오래 못 버티셨겠지.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 누구도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김정호 씨는 퇴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병원을 나섰고 큰 사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신발 하나 어지럽게 놓여있지 않았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주인이 떠난 집처럼 공기마저 비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 집도 참 오랜만이구나.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초 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사위와 딸이었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두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이도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득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이걸 꼭 보셔야 합니다. 김정호 씨는 봉투를 한동안 바라만 보았습니다. 마치 열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몰래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은 서류, 차남의 사업 실패를 덮기 위해 아버지의 보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계약서, 와 부부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내역서, 그 어디에도 증여세 납부 기록은 없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날짜는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아버지 가중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으며 김정호 씨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려던 거구나. 그 말에는 분노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세월을 한꺼번에 허무하게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서류를 모두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식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밤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던 큰 사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쩌면 자신이 평생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어른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호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하나둘씩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너무도 정확하게 각자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장남 민석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갑작스럽게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팀장님, 부동산 담보 관련 자금 흐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 차남 준호에게는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연대보증 이행통보서. 그동안 아버지 명의로 묶여있던 보증이 모두 해제되며 이제 책임이혼전이 본인에게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증여 관련 세무조사 통보.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 그리고 압류 예고까지. 준호는 봉투를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서류에 공통으로 적혀있던 이름. 김정호. 그제야 자식들은 같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그날 오후 김정호 씨의 집 초인종이 마치 문을 부수듯 거칠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장남이 참고 있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회사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 인생 망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차남도 숨 쉴 틈도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애 보증 왜 그대로 두셨어요? 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분명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고성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 모든 소리를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한 사람씩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이 지나 모두의 말이 잠시 끊겼을 때 김정호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끝났느냐? 그 한마디의 거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호 씨는 탁자 위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한 일이다. 장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호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실지도 않은 채 하나씩 짚어 나가셨습니다. 민석아, 4명의 건물 내가 담보로 잡은 거 알고 있다. 장남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 사업 실패 내 보증으로 덮은 것도 다 알고 있다. 차남의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한 푼 안 낸 부동산, 그거 내 이름으로 시작된 거다. 준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남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 말에 김정호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참았다. 김정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간이식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 다고민도 안 하고 돌아서더구나. 그 말에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이더라. 장남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땐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런 후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남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마지막으로 장남이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위독한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김정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알았다. 잠시 침묵 후 김정호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은 나눌 수 없었어도 헛보는 각자 나눠 가져야지. 자식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 씨의 집에는 다시는 고성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진실만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할 수 있어도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날 이후로도 자식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어쩔 때는 새벽에도 김정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어떤 날은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날은 봉투를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으셨을 뿐입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사과는 뒤늦게 왔고 후회는 상황이 막막해진 뒤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씨는 더 이상 마음을 내어줄 자리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김정호 씨는 딸과 사위 부부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아침이면 같이 식사를 하고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면 서로의 일정을 챙깁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김정호 씨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람의 선택이더라. 그리고 그 말은 자식들이 아닌 사위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재산보다 혈연보다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남긴 신뢰.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 진짜 가족은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